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1년간의 데이트 끝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박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남자 어디서 또 만나? 정말 복받았네. 남편 김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엔 자상하고 성실했으니까요. 첫 만남부터 늘 정시에 도착했고 차 문을 열어주는 매너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때도 하객 좌석 배치 문제로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기억이 있었지만 당시엔 결혼 준비 스트레스 정도로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박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다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더 찍느라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을 뿐인데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순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간 개념이 왜 이렇게 없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단지 1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처음으로 박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물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신혼 환상처럼요.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도 박 씨는 그저 미안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비 꽃집에서 산붉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엔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 씨는 처음이니까 한 번은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저녁엔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자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투는 좀 고쳐. 듣기 거슬려. 컵 방향이 왜 이쪽으로 향해 있어?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두라고 몇 번을 말해? 신발은 반듯하게 놔야지. 이게 뭐야? 리모컨은 항상 TV 오른쪽에 두라고. 사소한 말투 하나, 생활 습관 하나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컵의 방향, 신발의 각도, 리모컨 위치까지 그의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짜증과 욕설,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와 외부에서는 성실하고 점잖은 가장으로 평가받는 남편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표정 하나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얼굴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 엄마랑 통화했어? 응, 잠깐. 뭐라고 물어봤는데 왜 잠깐이야? 제대로 대답해. 박 씨는 그 차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더 큰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박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단순 부부싸움이라며 웃어넘긴 그날 이후 남편은 여칠한 박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한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이야.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박 씨는 그 말에 진심이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서리 위에 핀 꽃처럼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비법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듯했습니다.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는 대신 귓가에 바짝 붙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골프채를 수건으로 감싸 때리기도 하고 직접 때리는 대신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을 주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어? 내가 뭐 어쨌다고?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겁나? 라고 묻던 남편의 표정은 예전의 그 다정한 얼굴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그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폭력을 연기처럼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던지되 절대 그녀 몸에 닿지는 않게, 벽에 구멍을 내거나 화분을 깨뜨려도 항상 실수였어 라고 변명했습니다. 협박을 하되
녹음될 만한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손댄 적 있냐? 증거 있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밤중에 박 씨가 겨우 잠든 후에는 갑자기 방불을 환하게 켜고 침대를 흔들며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며 다그쳤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아무 말도 한 적 없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는 말대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가슴은 늘 멍들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고 사소한 소리에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119를 불러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 의사는 무표정하게 차트만 보며 피로 누적이네요.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팔에 난 옅은 멍을 본 간호사가 박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사이 간호사는 박 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간호사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상담센터 24시간 긴급 지원.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박 씨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걷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눈치챘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존재감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엔 왜 갔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박 씨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서.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압력은 세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그 어떤 폭력보다 깊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좀 사다 줄까? 몸조리 잘해야지. 다정한 말투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병원에서 받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습니다. 말을 아꼈고 웃는 얼굴을 흉내냈습니다. 아침에는 늘 그랬듯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양복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계획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박 씨는 창문을 닫고 방마다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장식장 틈, 천장 조명 옆, 현관 맞은편 구석, 그녀는 작은 CCTV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설치를 눈치채지 않도록 전원선은 멀티탭에 다른 가전제품 선과 섞어 감췄습니다. 하나는 책장 뒤에, 하나는 화분 안쪽에, 또 하나는 시계 뒤편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나사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 씨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켠 채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했습니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 도저히 잠들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자마자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했길래? 그가 손에 든 TV 리모컨이 식탁으로 내던져졌고 박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작게 깜박였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멈췄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남편이 골프 모임으로 외출한 틈을 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떨며 움직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엔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욕설, 위협,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가 폭력을 행사하기 직전에 보이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시작하기 전 배우처럼
그는 화를 내기 직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표정을 바꾸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통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박 씨는 영상을 USB에 옮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오랜만에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넘게 영상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패턴은 마치 시계처럼 일정했습니다. 귀가하면 불을 켜고 주변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고 다음 날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한 말투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던 밤 남편이 취해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탁기 뒤쪽에 숨겨둔 작은 여행 가방 안에는 USB, 신분증 사본, 병원 진단서, 상담센터 명함, 그리고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왜 인사도 안 해? 무슨 생각해? 라며 다가오자 박 씨는 부엌에서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평소와 다른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가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그토록 빨리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았지만 박 씨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자 찬 가을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닌 오랜 시간 참아왔던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여성상담센터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상담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CCTV와 진단서,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시간, 날짜, 행동, 목소리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소환 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왔을 때 처음엔 내 아내가 날 모함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CCTV 영상을 틀자 그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지만 오해라 부르기엔 그가 손에 쥔 방망이, 부서진 접시, 욕설의 흔적이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둘러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몇 년간의 공포를 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였어. 그녀는 모든 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겨 상담센터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증거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늦가을이 깊어가던 숙소, 박 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조용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소리에 놀라 깨는 일도, 말 한마디에 숨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나를 구한 건 용기가 아니라 증거였네요. 하지만 그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건 그녀 안에 남아있던 작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녀 자신조차 몰랐던 용기가.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테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